안녕하십니까. 공장장 권한대행 이정열입니다. 여론조사 많이 하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소식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도 수립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정치적인 결정까지 가게 되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얻을 때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미리 내놓고 이런 답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나온 미디어오늘 기사가 눈에 하나 띕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문 지지자 댓글 문제없다 42.2%, 지나치다 46.8%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는 이 댓글들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답의 근거가 된 질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대통령과 관련한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SNS를 통해 집중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질문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이건 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는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언론인들이 사주 추천으로 재벌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 유학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인과 언론사가 재벌을 비판하는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참 현명하시다는 거죠. 이 숫자상으로 보면 부정적인 그 응답이 46.8%고 문제없다는 게 42.2%인데 이 차이가 오차범위 내입니다. 결국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기사에서 보면 언론 적폐 청산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80.4%입니다. 답을 내놓고 하는 질문에도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 안 속고 제대로 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존경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십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날이 무척 춥습니다. 그래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공장문 열겠습니다. 이상 공장장 권한대행 이정열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장자연 씨 사건 전문기자.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된지는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예, 열심히 취재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예, 예. 어제 저 화제 중에 하나가 우진 저 뉴스공장 관련된 분들 거의 실시간 검색어에 많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특히 장자연 씨. 네, 그렇죠. 어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였는데요. 네.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어제 하루만 해도 1000건 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1000분이 동의를 했다는 게 아니라 1000건? 예, 그렇죠. 글 자체가 1000건이 올라온 건데요. 이야. 특히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규명해야 된다라는 네네. 목소리 커지고 있어서요. 예. 검찰 과거사위에서는 오는 1월 안에 장치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뭐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1000건이면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한 군데에 좀 집중해서 몰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청와대 답을 나오려면요 20만 명 이상이 분. 지금 해야 돼서요. 예.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검찰 과거사위가 이 사건 자체를 재수사할지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여론이 움직일지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장자연 씨 사건 전문 기자이신 왜 얼마 전에 어쩌다가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유시춘 전 장관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예, 유시민 전 장관이요. 유시친 선생님은 좀 이따가 나오시죠. 좋아서. 예. 죄송합니다. 예, 유시민 전 장관께서 올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으셨는데 그런 이제 전문가 분이 하시니까 많이 알려진 또 이제 말하는 네임드 분이 하시면 많이 좀 나온다. 네임드이신 우리 김은지 기자께서 청원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네임드도 아닌 뿐만이라요. 예, 기자는 뭐 기사로서 이렇게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취재하라는 격려를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진짜, 우리 되게, 사적인 친분은 별로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뵙는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갑자기 왜 이러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거짓말을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 뉴스공장에서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되는데요. 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 출범한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120억 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에 신원불상의 다스 실소유주가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라고 고발한 바가 있는데요. 또한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 같은 경우에도 고발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50여일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갈래는 다스의 140억 원 투자금 반환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인데요. 검찰은 최근에 청와대 행정관 조사했고요. 또 어제는 관련 문건 폭로했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까지 공소시효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장자연 씨 사건 전문이 김은지 기자님이시라면 또 이 다스 전문은 우리 또 뉴스공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 뉴스공장이 제기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권력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건 좀 약간 가벼운 얘기인데 그 시사인 주진우 기자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어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자료를 이제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분홍 보따리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는데 그 표정이 제가 그동안 주진우 기자 보면서 맞닥뜨렸던 표정 중에 제일 행복하고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뭐 기자님들께서 취재하시고 기사를 쓰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하시겠지만 또 그런 것이 이렇게 결실을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뉴스공장에도 가끔 들고 왔던 그 보따리인데요. 그 내용들이 이제 검찰에도 참고 자료로 내게 된 겁니다. 네, 항상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뉴스공장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공장장 권한 대행이긴 하지만 네, 근데 정말 참 존경스러운 또 방송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 거의 다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엊그제 이 고발을 제기했던 참여연대 측에서 안진건 사무처장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김 기자님께서 신원불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예, 성명불상자라고 하면서 예. 이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를 검찰이 한번 맞춰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누구나 거의 다 짐작하고 있는 그분에 관해서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네, 관련된 뉴스가 어제 MBC가 보도했는데요. 네네. 미국에서 다스의 하청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아부개 씨의 인터뷰를 인용했습니다. 네. 인터뷰를 보면요. 2014년 9월 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엘레베마주 몽고베리에 있는 다스에 들렀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선 다들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멘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자기 다스 보고 싶으니까 온 거다. 대통령 때는 못 오고 차려도 온 거 보고 싶은 거예요. 라는 건데요. 자기 다스. 네, 그분의 인터뷰 네. 말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가기 전에 애틀란타에서 며칠 머물렀는데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 타고 서너 시간 거리에 있는 다스 미국 법인에 조용히 갔다라는 겁니다. 당시 미국 법인의 등기이사 3명인데요. 네. 그중에 한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입니다. 참.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좀 더 말씀. 네, 이런 멘트도 있습니다. 자기 아빠 놓고서 이 사람 너희 아빠 맞니?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다고요. 다스가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해당 하청 용역업체 김아무개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빠 놓고서 이 사람 너희 아빠 맞냐? 홍길동도 아닌데. 참. 그 정도로 명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 이제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증거로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인 증거로 확립이 돼서 실제 법정에서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전문가들이 또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할 텐데요. 정말 이렇게 이 비전문가들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올바르고 실체적 진실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또 발견됐다라는 MBC 보도가 있는데요. 사정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네네.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2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추가로 발견했다라는 건데요. 이 관계자에 따르면 추가 비자금은 은행의 예금 계좌가 아닌 주식 계좌 20여 개가 흩어져 있고 이 회장이 아니라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였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5월 달에 유명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드러나게 된 건데, 네네.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다시 한번 물망에 오르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다른 거 뒤지다가 이게 나오게 됩니까? 네, 계속해서 세금 탈루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와 아, 관련해서 시공 이력과 고객 잔고를 뒤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거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업체는 그러면은 고객이 삼성이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야, 부럽다. 네. 예, 물론 당시에는 이 회장 자신도 가족도 아닌 제3자의 수상한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찾아가다 보니까 네. 이건희 회장 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간 궁금해하는 거는 그거죠. 도대체 재산이 얼마지? 그중에 차명은 얼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략 지금 김 기자님께서 아마 파악하고 계신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2008년에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적이 있는데요. 네. 네, 그때만 하더라도 4조 4천억 원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조? 예, 4조가 넘습니다. 헐. 예, 차명 재산만 그러한데요. 그것도 차명. 예, 그렇죠. 헐. 예,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 MBC에서 보도한 것들은 그 외의 재산이 더 있다라는 거고요.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추가로 확인됐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차명만 또 최소 5천억이 추가 비자금이 확인됐다고 5천억 원, 5천 원만 있으면 순댓국을 먹을 수 있는데 5천억이면 감이 안 오는. 예, 너무 많은 돈이어서 사실 감이 오지 않는데요. 예. 근데 한겨레 신문에서 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이 네네.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최근에 법원에서 삼성 임직원 개개인의 계좌 추적을 위해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장장님 계실 때 말씀하셔야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영장 출연할 해설을 텐데. 해주시는데요. 예. 예. 참 갑갑하죠. 네, 예. 그리고요. 네,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까지 2008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준웅 특검 때 찾았던 돈과 다른 것들이어서요. 계속해서 비자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까지도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총수란다. 네, 공장장이죠. 읽어가지고. 예, 직업이 여러 개입니다. 예, 공장장께서 제작했던 저수지 게임 있지 않습니까?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오고 아시겠지만, 이 저수지 게임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재산 형성과 관련된 그런 건데, 이 저수지가 또 삼성의 저수지는 또 따로 있을 테니까. 근데 정말 저수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나. 차명만 4조면 실제 전 재산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저도 사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을 보이는 라디오 아니죠? 영상이 따로 올라가는데 보시면 제 노트북이라든가 폰이라든가 다 그 계열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는 애정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적법하게 정당하게 재산이 형성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예, 또 다음 소식은요. 네, 이정열 대행의 역할이 또 필요한 뉴스인데요. 아이고, 네. 네,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저런.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맡기는 절차인데 뉴스공장에서도 몇 번씩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의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이런 행위들을 한 건데요.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달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서 불법 사찰하고 지시한 그 결과로 비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런데 지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담당 재판부가 뉴스공장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 구속적부심 사건은 형사수석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도 엉뚱한 결정이 자꾸 나오니까 이 우병우 또 풀리는 거 아니냐. 근데 보도에 의하면 이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다.
라는 거죠. 네, 신강렬 부장판사가 우전수석과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건의 공정함을 위해서 피해갔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광렬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듯한 근데 그게 아니고요. 법관의 사건 분담과 재판대 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에 보면 대리인이나 변호인 같은 사건 관계인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는 사건을 하지 말고 재배당 요청, 다른 재판부로 옮기라고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 규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물며 지금 여기서 지금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잖아요. 재판 당사자. 그러니까 대학 이거는 관계가 없고요. 사법연수원 동기인 게 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간 건데, 자, 이제 또 재밌는 것은, 그럼 이렇게 해서 재배당을 하는 경우에 보통은 어디를 가냐면, 대리재판부라는 곳이 다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냐면, 휴가를 가거나, 갑자기 이렇게 일이 터졌다거나 할 때, 그때 그 담당 재판부에 결혼이 생겼다 그래서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면 대리하는 재판부를 다 지정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재판부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배당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 대리재판부에서 해야 돼요. 대리재판부가 형사수석부 같은 경우에는 형사 1부입니다. 네, 휴가를 갔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부장이 휴가를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게 형사 2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 형사 2부 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 실검만 보고 있는데, 이 이우철 부장판사님 잘 압니다. 그래서, 뵌지는 좀 됐어요. 뵌지는 제가 법원 퇴직하고 뵙지는 못했는데, 일단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예측 전문, 예상 전문 이런 건 아닌데, 이우철 부장판사가 제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라면 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는 기각될 겁니다. 이분은 스타일이 정말 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쪽을 가급적 많이 보장하고 옹호하는 쪽인데요. 싫어하는 게 뭐냐면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을 사찰하는 사람을 역사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근데 문제는 뵌지 좀 돼서 그 이후에 혹시 생각이 바뀌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이게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발언이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현실이긴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진운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가급적 이거 고귀한 품격 있는 방송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재판부 운빨. 제가 본 중에 재판부 운빨이 제일 좋았던 분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그쪽 계열만 잘 타고 갔어요. 네, 2012년에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가 있죠. 올 무죄 나왔죠. 근데 정말 어떻게 이런 진짜 운이 정말. 네, 그리고 나서 출마 선언까지 했었죠. 그렇죠.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이 재판부 운빨이 안 좋은 분 중에 또 한 분이 제가 기억하는 두 분인데요. 한명숙 전 총리,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정말 재판부 운빨이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병우 전 수석도 재판부 운빨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네, 오늘 구속적부심 열리는데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다시 제가 내일 출연하냐 못하냐까지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게다가 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내일 한꺼번에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저 오프닝 써야 되는데. 네, 공장장처럼 셀프 미니 인터뷰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이요. 네, 검찰이 2013년에서 2014년 국방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관련해서요, 수사가 축소 또는 은폐됐다라는 정황을 포착하고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모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당시 국방부의 부실 조사를 주도했다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참, 이 군 문제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예. 어떻든 지금, 이 얘기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새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 아닐까 싶네요. 예,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요. 오늘 네.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우리 장자연 씨 사건 전문 기자이신 김은지 기자님 계시고, 그다음 다스 사건 전문 방송인 뉴스공장에 있는데, 저도 대행시켜 주신 김에 제가 그거 됐잖아요. 삼성 언론장학생 전문이 얼떨결에 돼버렸는데, 그 말씀 오늘 드려야지, 안 그러면 애청자님들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해서요. 지금,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저께 처음 말씀을 드리기 시작해서 약간 좀 기대 반, 포기 반 했었긴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근데 그제가 이제 휴일이었으니까 어제 보도가 나오겠냐 싶었는데, 어제 뉴스공장이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 돼 있었었는데,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삼성 언론장학생. 애청자 여러분, 지금이 아니더라도 한번 삼성 언론 장학생이라고 한번 포털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나 SNS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보도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간이 1분 남아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디어 오늘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미디어 오늘이 지금 언론인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했던 기사를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5년에. 예, 2005년에 그 기사가 쭉 실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마지막에 보면 96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그 삼성 언론재단에서 해외 연수를 보낸 언론인 명단을 실어요. 이 기사 자체는 2005년 8월 24일 날 미디어 오늘에 실린 제목은 삼성 언론재단 최대 연 5억 원 해외 연수 지원이라는 기사고, 근데 기사 자체는 그렇고, 맨 마지막에 보면 관련 기사로 삼성 언론재단 해외 연수 언론인 명단이 실려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잖아요? 기사가 삭제돼 있습니다. 거참, 왜 그랬을까? 궁금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자연 씨 사건 전문기자 시사인의 네,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제 뉴스공장에 나오셨다가 양대 포털 사이트에 인기 검색어 실검 1위를 휩쓰신 무료 이관왕 한방에 유시춘 선생님, 어제에 이어서 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굿모닝. 우리 선생님께서는요, 다 멋있으신데 제일 멋있으신 게 이렇게 쿨하신 거. 너무 멋있습니다. 자, 어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어제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유신 선생님께서는 1987년 민주쟁취 6월 항쟁 때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을 맡으셨었고요. 현재 이제 사단법인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이사장이시고요. 네. 그리고 어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1987년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됐던 당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네. 그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민 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집회가 있었고, 결국 1987년 5월 27일 날 향림교회에 모여서,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 종로통에서 다들 숨어 계시다가 쪽지로 어디로 모여라라고 하는, 예. 그 말씀까지 주셨고요. 이제 우리가 6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이 6월 10일 날 대규모 집회, 시위, 이 얘기부터 오늘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월 10일로 대회 날짜를 잡은 것은 네. 그날이 바로 전두환이 자기 네. 군사 반란의 친구인 노태우에게 네. 무슨 권력을 승계해주는 민정당 전당대회 날이었기 때문에 네네. 바로 그날 그 시각에 맞춘 것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네. 격론 토론 끝에 그 당시 야당이 개헌 국민 청원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류하면서 그분들의 조직들을 이용해서 전단지가 전국에 서울에만 해도 한 20만 장이 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7일부터 그 전단지가 도로에 하얗게 나뒹구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경찰이 이것을 뭐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미리 차단해 놨었기 때문에 7일부터 즉 대회 나흘 전부터 성공회 입구는 3중 4중 전경들의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6월 항쟁이 성공의 그 서울 네. 예, 교당이라고 하나요? 예, 교회. 거기서 이제 지금 그 핵심 집행부께서 계셨다는 거였는데 한승원 변호사께서 성공회에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네. 그 말씀도 하셨다고. 근데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이 3중 4중으로 겹겹이 네. 둘러서져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시게 됐나요? 네, 뭐 거기에 국본 한 20분이 네. 모이셨는데 네. 이제 어르신들은 그땐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제일 어렸습니다.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박형규 목사님, 예. 뭐 지선 스님, 네. 그다음에 금영균 목사님 이런 예. 분들은 이제 미리 딱 그 겹겹이 포위하기 그 직전에 한 대여섯 분은 들어가시는데 성공했고요. 그게 며칠 전? 그게 6일부터입니다. 아, 6월 6일부터 미리 예. 들어가 계셨고 네네. 저는 7일날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벌써 네. 우리 이 판사님처럼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 사복 두 분이 딱 나오는데 지키는 팔을 잡는 게 어디 가십니까 이래요. 예. 아 순간 연금이 시작됐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마침 그때 원고지 그때는 지금처럼 이메일이 그렇죠. 없어서 예, 예. 원고지를 직접 갖다 줄 때입니다. 예, 예, 출판사나 예. 신문사에. 예. 마침 그때 어딘가에 제가 원고를 갖다 줄 일이 있어서 네. 원고지 열매를 또르르 만 걸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안 보이세요? 나 지금 출판사에 원고 갖다 주러 가잖아요. 그땐 예.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차 있으면 나 좀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오, 멋있다.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그럼 다녀오세요. 이러는 거야. 예.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 나오면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연금 조치가 내려진 줄 모르고 셔링 치마에 예. 짧은 티셔츠를 입었더라고요. 날씨가 더울 때잖아요. 네, 조금 그러니까. 더웠습니다. 예. 덥기는. 네.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너희들 굿바이다 그러고서는 갔다가 잠실에 있는 친구 예. 집에서 자고 아. 아침 그러니까 6월 8일 아침 5시 새벽 5시 반에 성공회 입구가 이 시청 출구에서 한 100m 떨어져 있잖아요. 네.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갈 건가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우리를 많이 도와주신 그 성공회 성당 주임 신부인 박종기 신부님이라고 네네네. 40대 젊은 신부님이 계셨어요. 아, 그분 아드님이 신학생인 거 제가 알았거든요. 아. 전화를 했더니 받아요. 예. 이렇게 막혀 있는데 내가 꼭 들어가야 된다. 거기 지금 어르신만 계시고 네. 거기 가면 성명서도 쓰고 이 머리띠도 네. 만들어야 되고 이러저러한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지 않냐. 네네.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새벽 기도회가 늘 있으니까요. 내가 예, 그럼 예, 피아노 예. 반주자인데 늦은 걸로 꾸미고 헐떡거리고 갈 테니까 네. 네가 얼른 나를 끌어다오. 아. 그렇게 하고서는 갔는데 지금도 그 카페 노천 카페에 예, 있습니다. 조그만 예. 쪽문이 있죠. 네. 글로 갔어요. 갔더니 예. 뭐 삼겹사겹 에워 싸고 있죠. 그래서 내가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가서 나 큰일 났어요. 지금 신부님한테 쫓겨나게 생겼어요. 나 지금 피아노 반주자인데 지금 기도 시작됐는데 진짜 혼나게 생겼네. 그러고 쫑얼거리고 있는데 그 박종기 신부님 아드님 지금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아, 예. 그분이 나오시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고서 손을 꽉 잡아당기니까 하는 사이에 그 쪽문을 통과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람된 말씀인데 지금 선생님이 발연기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고요. 하는 사이에 들어갔고요. 가보니까 이제 몇 분이 들어와 계셨고 아, 예. 이제 그날 8일 날 뭐 신문 방송에 난리가 났죠. 전부. 그렇죠. 그날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양순직 그 당시 예, 예, 여당 예. 총재하신 예. 분이
당직자의 도움을 받아서 한영애 씨라고 그때 이어버리셨는데 예. 그분하고 기억이 같이 계셨죠. 그 옆에 예. 수녀원 담장을 타고 내려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때 농민운동 하시던 서경원 예, 계셨는데 그분은 좀 생기기도 농부처럼 예, 생기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청소부 복장을 하고 예. 빗자루 들고 청소부인 척하고 들어왔고요. 그렇게 뭐 그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모여서 거기서 3박 4일 동안 박정주 신부님의 사제관에 있는 모든 와인과 쌀과 음식을 다 축내고 밥도 제가 거들어줬고요. 예. 뭐 그 사제관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저희들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외부하고 이제 이게 완전히 안 단절되어 되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 핸드폰도 없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뭐 휴대전화도 없었고요. 예, 예. 유선전화에만 의지를 했는데 네. 밖으로부터 완전히 모든 것이 통신과 만남과 예. 모든 것이 다 두절된 상태에서 사흘을 보냈지만 바빴습니다. 그 안에서 예.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예. 머리띠도 만들어야 되고 성명서도 써야 되고 근데 어찌어찌 알고 동아일보에 유일하게 그날 저희들 사진이 났는데요. 네. 그 얼리버드들은 일찍 일어나서 어찌어찌 알고 동아일보하고 제 기억으로는 두 군데 신문사 기자들이 들어와서 유의하게 그때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신문을 보면. 예. 참 이렇게 참 가볍게 말씀하시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즐겁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마 성공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1710님께서 신부님이 무슨 아드님이 있으시냐. 성공회는 네. 신부님이 결혼을 하십니다. 네. 네. 예, 그 성공회의 영국 그래서- 캐더릭이죠, 그러니까. 예, 네. 그렇게 허용이 돼 있어서 방금 지금 저 댓글을 받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 신부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던 분이었는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분들을 일찍 데려가시는지 일찍 돌아가셨고요. 예. 오늘 아침 무척 그립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뭐 들어가시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참 뭐 대단합니다만은 이제 또 들어가셔서 아까 얼핏 지나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 사실 제일 궁금했었던 게 그거거든요. 가벼운 질문으로서 보통 이쪽 일하시는 분들이 약초를 참 많이 드시고 좋아하시는데 어떠셨을까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와인이 신부님들이 와인은 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혹시 미사주로 쓰이는 기 때문에 죽겠다. 많이 갖추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성공회도 예배라고 하나요? 기도 예배 드리죠. 예. 네네. 그 예배 주일 드릴 때 예배를 드리죠. 써야 되는 와인인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이해는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이 깊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공의 그 성당 종로에 올라가셔서 네네. 종을 42번을 치셨다. 네네. 네, 그날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그게 며칠 상황이에요? 10일 10일 12시 6월 10일. 정오에 정오에. 네, 기사에는 보면은 뭐 오후에 쳤다는 얘기인데 12시예요. 네. 그때가 바로 전두환이 노투우에게 그 권력을 승계해주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각이었습니다. 제가 민주화 운동에 몸담으면서 작가이기 때문에 많은 성명서를 썼는데요. 네네. 그날의 짧은 성명을 평생 기억하고 있고요. 제 기억에 가장 뚜렷한 날입니다. 직접 썼죠. 예. 네, 아주 짧게 썼습니다. 네.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사기극을 즉각 국민의 이름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낭독을 하고 네. 지선 스님 그때 백양사 주지로 네네네. 계셨던 지선 스님과 제가 함께 종로에 올라갔습니다. 네. 아마도 그 교회에 생긴 100년 또는 앞으로도 이교도인 스님과
여성이 그 정리에 올라가는 건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것인데요. 성공 입장에서 그렇겠네요. 네, 다행히 허락을 해주셨고요. 아마 박 신부님이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감수하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 일이지만 그냥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요. 역사를 만드셨네. 네, 그리고 올라가서 42번의 타종을 한 것은 네네. 우리가 분단된 지 42년이 되었고요. 이 분단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남과 북의 독재를 강행하고 있는 남북의 독재자 모두에게 국민의 경종을 울려드린다는 의미로 타종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저나, 우리 스태프진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TBS 정찬영 대표님도 당시 그 부근에 거기 계셨답니다. 예, 그 이야기 꼭 전해야 된다고요. 네. 감독님 잘했죠? 자, 이 6월 항쟁이, 특징이,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말씀하실 때, 사실 고립됐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이지가 못했는데 6월 항쟁 때는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또 뭐 넥타이 부대라고 그때 명명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뭐? 네, 우선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고요. 그것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었고요. 네네. 그다음 그 당시의 그 물리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88 올림픽을 기해서 예행 연습을 하느라고 처음으로 서머타임제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6월 중순에 6시라는 건 해가 하늘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더욱이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성공회 주변의 광화문역, 시청역, 서울역은 전철과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셀러리맨들이 직장인들이 해는 하늘 가운데 쨍쨍한데 버스와 지하철은 정차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올라왔겠습니까? 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함께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또 국본이 저희들이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민주화 운동권을 넘어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다양한 형태로 이끌어낼 건가 제일 고심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작도 운동가 대신 애국가로 시작하고 맞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명예도 없이 그걸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당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애국가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경적을 울리고요.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수건을 꺼내서 흔들고요. 그리고 뜻부전 뉴스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9시에 일제히 소등을 하고 또 사찰에서는 종을 치고요. 이런 국민 여러분들이 생업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방법을 개발한 것도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이제 어디 포털 댓글 달고 그리고 기사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공감 비공감 좋아요. 그런 이제 참여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길거리에 올라와서 몸으로 좋아요를 다 누른 거죠.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돌아갔는데 큰일 났네. 이거 하루 더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여기 0919님께서 본인께서 이제 참석하셨던 아주 경험담을 지금 문자로 보내오셨습니다. 농민운동가 서 선생님께서는 이후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하셨고, 0919님께서는 그때 6월 종로 6가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사업했을 때라고 하시네요. 그때 보도블럭을 망치로 깨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경찰들 몰려올 땐 가게 셔터 열고 숨겨줬다고. 진짜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영화에도 아주 리얼하게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많이들 숨겨주시고요. 셔터 내리고 물 주고 콜라도 한 박스씩 샀다 갖다 주고요. 엄청나게 감동적이고 협조적인 그런 공동체의 덕목을 느낄 수 있었던 날이죠. 저 경험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도 참 그때 운이 좋았던 게 이제 저는 어제 잠깐 말씀드린 남대문 부근에 있었거든요. 숭례문 부근. 남대문 시장으로 이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제일 격전지였죠. 근데 또 먹을 건 많더라고요. 상가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참 신세 많이 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이었고 문제는 이제 우리 선생님.
이제 이 시위가 이제 60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음 꼭 나와야 되는 게 그거죠. 명동성당. 네, 저희들이 네. 6월 10일 집회를 마치고, 네. 제가 맨 앞장서서 박정철 영정을 들고 영국 대사관 쪽으로 진출하다가, 네. 모두 다 연행돼서, 네. 장안동 대공분실을 네. 거쳐서, 그렇죠. 저는 분리수용돼서 돌아가신 재정구 예, 의원님과 재정구요. 함께 네. 강동경찰서 유치장에 수용이 됐는데 아침에 네. 눈을 떠봤더니 천정에 붙어 있는 TV에서 명동성당 농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거기서 들으셨구나. 네, 그걸 보고서는 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무신론자인데 예. 우주에 계시는 모든 신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저 뜨거운 사막의 알라신이시여 한국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민주주의를 오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 나네.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 길을 의심했고요. 왜냐하면 모든 예. 정보가 다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예. 기도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이 강동경찰서 유치장으로 수감이 되셨는데 당 선생님께서 이제 그 국어 과목 국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요. 교사, 예. 2년 전에 해직이 이미 됐었습니다. 아, 전두환 해직교사 1호. 당시 블랙리스트. 블랙 세제곱. 자, 자제분. 네, 그때 유치원 다니는 남녀 예.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상당히 민감하고 아픈 부분이잖아요. 네, 물론 아이들한테 미안했죠. 예. 어떠셨어요, 기분이? 근데 수많은 자식들이 감옥에 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가 있다는 얘기 그 동료들한테 못했고요. 예. 저 올드미스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랬고요. 다 늠름하게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밤은 6월 18일 날, 예. 우리 시위가 또 한 번 폭발했던 그렇죠, 날인데, 폭발했죠. 조영래 변호사님이 제 변호인이셨는데, 네. 오셔가지고 계엄령 설이 돈다는 풍문을 말씀해 주셨을 때는 예. 등골이 좀 오싹했고요. 예. 실제로 계엄령을 준비를 했었고요, 전두환이. 예. 그때는 아이들을 못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아주 무서운 공포도 잠깐 잠겨 있었습니다. 공포도 공포고, 그래도 또 도움을 주시는, 예를 들어서, 시댁이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드리는 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수감되셨다가, 언제 어떻게 나오시게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럼. 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가서 여러 번 면회도 오시고, YSDJ께서 다녀가셔서 영치금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 6.29 선언이 나고 난 다음에는, 이거 오래지 않아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검사 취조라 그러나요? 검취. 예, 그것도 저희들이 보통 형사법에 의하면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예, 검찰로. 그렇죠. 예. 검찰이 구치소로 왔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자를 따돌리느라고. 예, 네. 그러니까 꼼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편법이겠죠. 예, 그렇게 네. 해서 바깥 공기를 못 새게 하려는 또 네. 그런 생각도 있고.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거 이제 본인 생각이고, 이건 이제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것은 6.29 날요. 6.29 네. 선언이 나던 날, 네. 우리가 어쩌면 징역을 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예. 재판을 받지 않고 나갈 수도 있겠구나. 예, 예. 라는 희망을 가졌고요. 예. 그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은 이한열 장례가 있던 그 전날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예. 더 네. 계셨었군요. 예. 그 전날 나와서 처음 간 것이 연세대학교 이한열 네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던 어떤 지점이랄까? 때는 언제쯤? 6월 18일 날 계엄령 풍문이 돌았을 때는 너무 공포스러웠고요. 예. 광주에서 그런 학살을 감행한 집단이니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맞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계엄령 다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네. 미국이 모종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미국이 갑자기 천사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민주화 힘이 우리 국민이
전국 37개 도시에서 500여만 명이 쏟아져 나온 그 물리력이 전두환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군대, 경찰을 비롯한 모든 물리력보다 더 컸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엄령을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이끌어주신 분께서 이렇게 국민들 칭찬해 주시니. 자, 교섭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시춘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화 꼭 보십시오. 네. 제가 청취자로서 이 시그널 음악을 들을 때 몸에 전율이 오거든요. 예. 그분이 나오시는구나. 설명이 필요 없는 코너. 뉴스공장 최고의 인기 코너. 노르가즘. 주인공이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네. 따로 말씀을 저 의원님하고 나눠보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먼 발치 인사만 계속 드리고. 저도 뭐 지면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많이 접하겠는데. 네. 오늘 실물을 보게 되니까 더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의원이 꼭 저 대표님 눈 씻으셔야 됩니다. 안 좋은 걸 보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예, 오늘도 이제 한 주간 굵직한 정치 현안들, 모시고 들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사실 지지율이나 뭐 이런 걸 봐선 큰 그거는 없을 거는 같은데,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벌어지는 일 중에 그래도 현안으로 나와 있는 게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국민의당, 이제 전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다까지는 모르겠어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고 물으셨는데, 네. 저는 꼭 봐야 되는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안 보고 싶은데, 네. 또 보이니까 할 수 없이 보게 되는 참 괴롭죠. 거참. 네. 지금 일단은 실시한다고 하니까 실시가 되겠죠. 네. 결국에는 이것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네. 결과를 또 투표란 것은 어떤 결과이든 승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승복 안 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복하지 그렇죠. 않을 게 분명해 보이고 절차상 이제 하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에 대한 법적인 어떤 다툼까지도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눈 뜨고 참 보기 힘든 광경이다. 눈이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적절할지 참 의문이긴 한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바른정당 쪽이다라고 하면, 이 통합의 파트너지 않습니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른정당은 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죠. 몹시 즐거운 상황이죠. 왜요? 저기 파트너인데 좀 그래도 그러니까 규모는 훨씬 적지만 바른당과의 통합을 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집안 싸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안 싸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바른당의 몸값은 이제 좀 더 높이 평가되는 거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걸 또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몸값을 높일 수 있다. 몸값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다소. 그렇군요. 자, 그럼 이든 저든 하여튼 통합이 된다고 쳤을 때 여론조사에 의하면 2당까지 될 수 있다. 근데, 그럼, 방금 이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된다면요. 된다면. 근데, 통합에 이르는 과정이 이제 험난할 것 같아요. 이제, 고난의 행군으로 보여지는데. 고난의 행군. 일단은, 전 당원 투표라는 거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제, 재신임 투표거든요. 명목 자체가. 재신임 합니까? 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걸 묻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찬성으로 나오더라도 그것이 곧 통합에 대한 찬성 반대는 아닌 거죠. 그렇죠. 통합 그 자체는 이제 당헌에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결정돼야 되고 또 전당대 소집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 또 어떻게 소집하느냐 이런 가지고 또 논란이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이 논란이
음력설까지 갈 거 아니냐. 2월까지도 갈 것 같고요. 네. 뭐 이 과정은 어쨌든 간에 또 그런 어떤 컨벤셔널 걸 갖게 되는 거죠. 네, 네.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통합이 어떤 옳으냐, 그르냐, 또는 적법하냐, 불법이냐에 따른 어떤 그 소동이 한 달 이상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표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 평소에 제가 그 대표님 하시는 말씀 방송으로 들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물 흐르듯이 청산유수셨는데 오늘 중간중간에 약간 끊긴다는 감이 저마든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정말 이 두 당의 통합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관심 없어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냐 그런 사실 아니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다른 당 내부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말을 또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질문인데 뭐 다른 당은 다른 당이고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통합이 되느냐 또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의당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더더군다나 많은 그 유권자분들,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 정의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의당 지지율 정도의 의석은 최소한 정의당이 가져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훨씬 못 미치니까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지율 이상의 어떤 의석이라든가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지방선거에 임하시는 정의당의 뭐 방책이랄까 계획이랄까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정의당은 이제 두 가지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좋은 후보들을 발굴하는 일을 우선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잘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법 개정을 갖다가 지금 정치개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법안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다당제 현실에 비춰보았어도 그렇고 이제 이 중선거 지금 이제 2 내지 3인으로 주로 뽑고 있는데 이걸 3 내지 5인으로 좀 확대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갖다가 반영해서 정당 투표가 지금 기초 광역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도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뽑히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 이 두 가지의 어떤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그 정의, 이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당장 이 선거에 참여하시는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의석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의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소수당의 비애랄까 슬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많죠.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도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법률 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 누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냐. 국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국민의 마음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정확하게 반영되느냐 왜곡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따져져야지 누구의 어떤 정치인에게 유리하냐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여러 왜곡된 어떤 장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의 7.3%가 정의당을 지지했는데 그러면 정의당이 7.3%를 대변해야 되고 결국에는 표결권은
의사결정권의 7.3%, 의석도 7.3%를 가져야 그렇죠. 마땅한 거죠. 네. 근데 의석은 지금 보면 2%만 갖고 있거든요. 예. 7.3%를 가 지지했는데 2%를 대변하게 되면은 그럼 지지한 분들 중에 3분의 2 이상을 대변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민심이 왜곡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푸는 것이 선거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는 정의당에 유리한 거 아니냐. 정의당에 유리한 게 아니라 정의당이 원래 가져야 될 걸 가지는 거죠. 네. 유리하다면 국민에게 유리한 거죠. 예. 민심이 왜곡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 선거법 개정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이드라인이 실제 구체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률, 법학을 좀 약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고요. 옳은 부분인 거는 같은데, 이게 현실과 괴리가 생기니까 그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육점에 가서 네. 소고기를 730g을 사왔는데 네.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200g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인데요? 예. 그러면 중간에 이제 뭐 이게 누가 가져간 거잖아요. 예. 조사해보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뭐 증발했을 리는. 예. 그래서 이걸 바로 잡자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730g 사왔으면은 집에 와서 열어봐도 730g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민심이 그대로 투표 결과에 반영돼야 된다. 이게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이자 방향이다. 네. 역시 우리 대표님께서 뉴스공장에 나오시니까 예를 소고기로 들어주시네요. 근데 그게 확 공감이 갑니다. 이 자리는 역시 고기와 친화된 자리가 아닌가. 자,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의석에 관련된 문제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의석도 이제 의회 문제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예. 이 정의당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은 그겁니다. 네.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이 질문을 심상정 전 대표께서 경기지사에 나오시는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는 지역구가 창원이시지만 원래 이제 서울이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에 혹시 도전을 하시는가? 아니면 뭐 지금 지역구대로 경남도지사에 도전하시는가? 예, 궁금합니다. 예, 뭐 정의당은 그 당원들이 전당원 네. 투표에 의해서 이제 공직 후보자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당원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 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에이, 대표님 손 놓고 계실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가 경남 네. 창원입니다. 네네. 창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 타 지역에 지방선거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네. 그건 좀 안 맞는 일이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경남도지사는 탈락. 확정 짓기는 또 좀 이른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아직 심상정 전 대표님의 경기지사 출마라든가 노회찬 대표님의 서울시장 출마는 아직 유보. 제가 유보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예.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 말씀 잠깐 들어봤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 있는 정치권 뉴스가 이건 관심의 대상이라기보다 참 일종의 흥미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유여의 최고위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제명 이유가 막말, 해당 행위.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막말을 유여의 최고위원만 했냐?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못 살게 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어떤 겁니까? 또 대표님께서 보시는 어떤 이 자유한국당의 내부 예,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누군가를 제명해야 한다면은 네. 문제가 됐던 그 친박 주요 인사들 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제명해야 된다는 내부 여론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여의 전 최고위원이죠. 네네. 전 최고위원을 지금 제명한 걸 보면은 참 비겁하죠. 그리고 약자에게 강하다. 맞습니다. 약자에게 강하다라는 그런 말을 생각하게 만드는 네. 장면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약자에게 강하고 있는 뭐 실권이든 뭐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못하는. 예, 그래서 그러네요. 그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저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 의원님께서 법사위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참 명언을 남기셨죠. 이 법률 관련 사람들한테 항상 이 생각나게 하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는 명언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법사위에 계시면서 법사위에 계신 이 경험자로서 이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정확하게 봐서는 그 유죄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사실 죄가 없다라고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예, 본인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저기 화장실 가서 웃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 말을 믿네 이러고. 결국에 재판이라는 것이 유죄 무죄를 다투는 것이긴 하지만 실 내용을 보면은 유죄라고 기소되었는데 그것이 기소된 만큼의 죄가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냐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판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서는 유죄라고 입장하는데 부족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내렸기 때문에 이 판결을 내린 후에 밖에 나와가지고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인간의 얼굴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그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저기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는데 책임져야 되고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보자면은 결국에 그러면 성완종 고인입니다만은 성완종 전 의원이 유죄고 홍준표 이완구는 무죄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참 승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게 승복이 안 되는 재판인 거죠. 예. 엊그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액자 무슨 척당불기인가? 예, 정말 어려운 한자던데요. 그게 이제 당시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경남기업 측의 윤승모 씨의 말에 의하면 그게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바가 없다는 게 홍준표 대표의 주장이었는데 실제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동영상이 나왔단 말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본인은 알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 겁니까? 이 액자에 대해서 뭐라고 또 글쎄요, 이제 뭐 그런 더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뭐 재심 사유까지도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지은죄는 어디 갑니까? 최근에 뭐 신의 말씀인가요? 신과 함께. 신과 함께 그 영화에 보니까 재판 끝났다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 재판이 또 연이어 남아있다. 그걸 참 다시 일깨워주고 있던데. 그 영화를, 이 성완종 메모에 등장한 분들, 그 영화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봐야 되는 영화가 또 하나 늘었네요. 자, 의원님,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저께부터 지금 언론인들이 재벌, 삼성 언론재단이라고는 나오는데, 결국 그게 이제 재벌 출연금인데, 재벌의 돈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거기서 갈 때 비용을 지원을 받는데, 그 유학 가는 대상으로 선발이 될 때, 1미디어 그룹당 1명, 그리고 그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아야 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1996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계속돼 왔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이 김영란법이라고 이제 불리는 부정청탁방지법에 관한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2017년에 중단이 됐거든요. 언론계에서 이걸 계속 풀어달라라고 하면서 청와대 유정찬 국민소통수석에게 계속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유정찬 수석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다라고 하는 해석을 받아서 전달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으시고 부당한 판결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이 재벌과 관련된 특히 재벌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문제는 재벌이 언론과 유착되는 일종의 경원 유착의 문제 소지도 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나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의원님 대표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예. 있겠는데 제가 볼 때 일단 언론인 해외 연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보면은 국민 세금으로 네. 이렇게 해외 연수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년씩 가는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해외 연수 자체는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예. 지금처럼 삼성그룹 이런 식으로 개별 재벌 그룹에서 이렇게 얼마씩 내고 몇 명씩 보내고 이런 방식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삼성그룹의 취지가 그렇지 않고 또 거기 가는 사람들이 삼성그룹에서 준 돈으로 연수 갔다 그래서 꼭 삼성그룹의 어떤 를 위해서 이제 글을 잘못 쓴다거나 이제 그러지 않더라도 네. 그런 의혹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그런 방법은 좀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방법은 이제 좀 단절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오히려 언론인 기금이라거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저는 장치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기자협회에서도 나가고 예, 언론진흥재단에서도 그렇습니다. 연수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키는 네. 방식으로 이렇게 좀 통폐합하고 개별 기업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네. 여러 가지로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예. 주는 사람도 좋은 뜻으로 주더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은 지양해 나가는 게 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법 해석으로 문제가 안 되면 풀리지 않으면 김영란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생각에서는 저는 전혀 자꾸 이거 개정하기 시작하면요 이 법 예. 다 없어져 버립니다. 네. 해체돼 버리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개정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개정되거나 해석을 바꿀 문제가 아니고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을 새롭게 개발해내야죠. 네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언론인 기금 등 어떤 공익적 성격의 기금을 갖다가 재원으로 해서 연수를 갖다가 이제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정당당이라는 단어가 귀에 확 박힙니다. 그래서 정의당.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시국회 회기가 1월 9일까지 연장이 됐고, 임시국회를 원래 12월에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 개헌특위를 연장할 것이냐 말 거냐에 관해서 의견이 합의가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개헌 문제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정의당의 계획이라든가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좀 말씀을 일단은요 모든 주요 정당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 앞에서 개헌을 하겠다. 네네.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네. 현재 보면은 다른 당들은 그 약속을 견지하고 있는데 네. 약속을 지킬 뜻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만 그럴 뜻이 없어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네.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일단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예. 뜻을 밝혀야 됩니다. 네. 뜻을 밝혀야 되고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라면 사과를 해야 되고요. 사과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이 달라져서 개헌을 안 하겠다라거나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감추고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다가 지금 개헌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는 건 곁다리 개헌이다. 아니 그렇게 곁다리 개헌이라고 얘기하는 자신은 그 약속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인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개헌에 관련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밝히고 그것이 과거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면은 마땅히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문제죠. 예.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개헌 부분에 관해서 정의당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요. 네. 특히 이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본권과 그다음에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입니다. 네. 그리고 권력구조는 합의된 수준만큼 하면 됩니다. 다만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개헌이든 간에 국회의 권한을 다소 강화시키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혁과 병행해서 가야 된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 개헌하는 것은 개악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선거제도도 이번 상반기 내에 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선거제도 개혁 꼭 필요하다는, 예,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2017년 동안, 원래 이 인사는 공장장 직접 드려야 되는 자리에 안 계시니까,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예, 공장장이 안 계신데도 공장이 활발히 돌아가네요.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께도, 덕담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공장장님, 2017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2018년은 더 나은 해가 되도록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대장정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못 찾으셨던 소고기 520g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30g입니다. 530g. 네. 예. 10g.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노회찬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입니다. AS 저는 먼저 해야 되는데 저 애청자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아까 2부와 3부 사이에 유시춘 선생님 돌아가실 때 한 번만 더 출연을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일정이 어떠신지 보셔야겠다고 하시거든요. 혹시 약간 좀 여유가 되신 분 계시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유시춘 한 번 더 출연해라 청원 좀 넣어주세요. 청와대 너무 못살게 구는 것 같나요? 예. 하여튼 꼭 필요합니다. 마무리를 못 들었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유시춘 선생님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저희도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시춘 선생님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해 6월 서울 남대문 근처에서 최루탄 가스 많이 먹었습니다. 저거 비슷한 데 계셨네요. 훌륭한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글 남겨주신 부엉다래님도 훌륭하십니다. 3112님, 그날이 생생하네요. 저희는 3.19 가도로 위해서 차량을 세워놓고 참가했던 기억이요. 고생하셨습니다. 유시춘 선생님 관련해서 또 말씀 남겨주신 분들 많으십니다. 유관순 누나 다음으로 존경을 담아 유시춘 누나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전 여자입니다. 갑자기 혼란이 오네요. 2965님. 네. 아무튼 존경한다는 마음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김효녀님, 유시춘 작가님 경험담에 이 나라 중대사가 오롯이 들어가 있네요. 역사 드라마 보는 기분이에요. 예, 저도 박진감 넘치는 말씀 참 옆에서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또 훌륭한 문자 남겨주신 분 계십니다. 2848님. 귀에 익으시죠? 파토님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공장장보다는 권한대행님과 더 호흡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데 전 이런 거 적응 안 되는데 한 번 더. 3315님 역시 원종훈 교수님의 코너가 제일 재밌어요. 이 스포까지 오늘 무슨 이야기 할 건지까지. 네. 한번 있다가 잠시 후에 시작할 우리 원종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때 여쭤보겠습니다. 예, 불친절한 AS였습니다. 정통과학 팟캐스트계의 선두주자. 과학하고 앉아있네. 근데 뉴스공장에서는 시사과학 개그까지 모시는 파토 원종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야, 정말 진짜 처음 뵙는데 저는 이거 어떤 분이실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제가. 진짜 이 방송을 사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영광입니다. 진짜. 아유, 제가 영광이죠. 그건 그런데요. 일단 저는 공장장님 대신에 네. 이렇게 권한대행님과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네, 공장장이 아시다시피 방송 중간중간에 나서면서 네. 과학을 마치 많이 아는 양, 네.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내가 아직도 이걸 외우고 있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네. 굉장히 나대는데 네. 방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을 겪잖아요. 오늘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딱 깨놓고 말씀드려서 과학을 잘 모릅니다.
공정자도 모릅니다. 그게 문제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진실은 사실, 원효 대표님께서 아실 거예요. 저도 아는데, 나중에 한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때가 오면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예. 네. 아까 3315님께서 뭐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냐면요. 원종호 교수님 코너가 제일 재미있어요라고 남겨주신 분. 오늘 산타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무슨 얘기 하실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예, 일단 그건 제가 페북에 썼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네, 내용은 쓴 건 아니고. 예. 오늘 그 얘기를 한다고. 전 대표님께서 대포폰 쓰시는 줄 알고. 아, 왜요? 그러니까 대포폰으로 본인이 이렇게. 아닙니다. 네. 예.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럼 산타 이야기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네. 며칠 지나긴 했는데. 네. 일단 산타 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산타가 과연 실제 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었습니까? 예, 있죠. 네.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예. 제가 어릴 때에 비해서는 이제 좀 없다는 쪽이 우세한 것 같고 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네네. 특히 이제 높은 연령층, 예. 보수층, 예.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쪽에서 부재론이 강세다. 예. 그게 현대적 흐름이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현대적 흐름. 근데 저는 이제 나름 오랜 연구 끝에 예. 산타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좀 긍정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다. 존재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예. 과학적인 설명이네요. 예. 예. 일단 그러면 그럼 과학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주실 테니까 반론 먼저. 네. 반론 먼저. 산타 할아버지께서 이제 선물을 다 배달하시잖아요. 하루에. 그렇습니다. 분신술도 아니고 혼자서 어떻게 이걸 다. 시간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거를 또 연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은근히. 예. 미디어 학자들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예. 산타가 없다라는 그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네. 따지고 보면 어느 누구도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 무책임하게 퍼져왔다. 굉장히 비과학적인 접근이죠. 산타의 부재를 예. 기정사실화하는 그 어른들의 편견. 네. 그 속에도 비과학이 숨어 있다는 얘기를 일단 전제하고 싶고요. 예. 이 산타와 관련된 과학, 이제 말씀하신 예. 과학이 가능하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국내 많은 학자와 매체들이 이제 다뤄온 게 사실이고요. 네. 2014년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수가 약 22억 명입니다. 네. 한 집에 이제 평균 한 2-3명 정도가 있다고 치고, 예. 이제 개발도상국도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대충 해보면 8억 8천만 가정에 들러야 한대요. 네. 길게 잡아야 24시간이잖아요. 예. 아무리 길게 잡아야. 시차까지 감안하고. 예, 이렇게 저렇게 하면 48시간까지 늘릴 수도 있다고 해요. 네네. 날짜 변경선을 잘 활용하고 어쩌고 하면. 네. 지구의 표면적이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고요. 예. 그중 육지가 한 30% 정도 됩니다. 예. 이걸 계산하면 이제 표면적 나오죠. 다녀야 하는 표면적이 1억 5천만 제곱킬로미터. 예. 이런 식의 계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집집마다 다니면 결국은 3억 5,600만 킬로미터를 날아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들리면서 움직이려면. 이렇게. 동선이? 네네. 이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2배가 넘거든요. 헐. 예. 초당 수천 킬로미터를 움직여야 되는. 네. 진짜 이건 신기술인데요. 그래서 일단, 다니는 것 자체가 과학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일단은 학자마다 이 수치가 조금씩 다른데. 네네. 아까 22억 명의 어린이라고 얘기했지만. 예. 불교, 힌두교, 유대교 가정 애들은 산타 선물을 안 받지 않느냐. 산타를 부정하지 않느냐. 어린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좀 문화 인류학적인 문제라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예. 그래서 훨씬 적다. 실제로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의 수는 불과 3-4억 명에 불과하다. 그럼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줄여버리는군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이게 약간 편법이긴 한데요. 예. 이런 방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있죠. 예. 예, 굉장히 다각도로 있는데. 네. 산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극에 기지를 짓고 험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과학기술을 보유한 어떤 종족이거나 뭐 그런 후예이거나 반신반인, 외계인. 스타크래프트 분위기가 나오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실제로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시험하고 있는 뭐 우리 인간들도 시험하고 있는 예. 뭐 음속의 10배를 넘는 극초음속 항공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심지어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그 나사에서 네. 그 초광속 워프라고 그러죠. 워프. 그거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공간을 구부러뜨려서 네. 광속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추측 같은데. 추측이죠. 예. 네. 그 일단 아까 그 모집단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 4416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우는 애들이 있는지 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저 정보를 파악하는 게 또 하나의 난관이죠. 8억 8천만 명의 어린이들 중에 빨리 울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8억 8천만 가정에서 예. 어느 애가 언제 울고 있고 예. 그 2.5명의 어린이 중에 누가 실시간으로. 울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야. 이 정보력도 아주 풍부해요. 사실은 그 점이 조금 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생활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런 정보만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뭐 다양한 상대성 이론, 예. 양자역학, 연력학, 재료공학들을 활용하면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산타의 예. 진실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이걸 다 이제 설명해 놓은. 예.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읽어볼 가치가 있는지 아직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네. 산타가 있다는 거를 억지로 예. 믿게 하기 위한 좀, 지나친 그 과학적 적용이랄까. 산타가 정말 저러고 다니겠느냐. 예. 뭐 초광속에다가 예. 무슨 뭐 이온 뭐 실드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걸 착용하고 뭐 굴뚝을 내려간다든가. 예.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지금 굴뚝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것도 진짜 산타 부제론의 근거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의 이 외형은 상당히 복부 비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대체 굴뚝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네. 그러니까 통과할 리가 없다. 네. 그리고 굴뚝이 없죠, 요즘은. 예, 저희 집도 굴뚝이 없는데요. 예. 뭐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사람은.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장 없이 함부로 들어오고. 예, 일단 불법이죠, 사실. 불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기술적인 거를 제가 이제 잘 검토를 한 끝에 네. 이렇게까지 억지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나 너무 첨단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전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습니다. 네. 예. 일단 지금 산타의 속도니 무게니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전제가 뭐냐면 다들 그 산타가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사람 개인이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19세기까지는 그랬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19세기 조선에서 산타 선물 받은 사람 있습니까? 청나라에서 받은 사람 있을까요? 그러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없죠. 네. 겁니다. 그냥 뭐 예. 사기, 사마천의 사기 이런 데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19세기까지는 유럽과 북미 정도만 커버하면 되는 상황. 그 쉽게 말해 거래처가 거기였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인구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네네. 그래서 산타가 어떻게든 뭐 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루 무리해서 야근하시면. 예, 뭐 지금에 비해서는 적어도. 근데 이후에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글로벌화 됩니다. 산타가. 예. 그래서 그런 전근대적인 접근으로는 이제 배송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래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산타의 시스템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바로 조직화. 로컬, 지역화. 그리고 네트워크화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다 배달하고 다니면 기술이 저런 게 꼭 필요하지만. 네. 산타가 지구 전체에 뻗어 있는 일종의 비밀 결사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기술이 하나도 필요가 없죠. 그게 그러면 비밀 결사 조직체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프랜차이즈는 판매 프랜차이즈하고 좀 다르고요. 제가 이 본질을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조직이 산타 개인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이제 각 지역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는 이제 옛날에 돌아가셨고요. 이분은 이제 KFC 할아버지처럼 일종의 상징물이죠. 예. 제가 조사한 결과 이 조직은 각 가정에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헐. 예. 그래서 산타크로스의 개념을 공유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마다 산타크로스를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에이전트들이 집집마다 포진해 있죠.
그럼 우리가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있는 거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어린이 개개인의 성향 파악부터 원하는 선물의 구입과 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각 집집마다 있는 에이전트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고요. 원스톱 시스템이군요. 네. 그래서 21세기 산타클로스는 이 중심이 존재하지 않은 일종의 클라우드 네트워크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산타의 개념을 공유하고 그 개념을 긴밀하게 공유하는 이제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고 실제로 성향을 파악하고 선물을 증정하는 집에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각각의 집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뭐 산타 그 빨간 산타는 없을지 몰라도 실제로 산타클로스라는 그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중심의 할아버지는 없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님 반론 하나만 제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집에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들어가서 배송을 하고 있다면 루돌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실직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더 자연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뭐 그거 중노동이고 동물 학대거든요. 학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옛날 19세기 관점에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집에 산타클로스도 하나씩 있었다. 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와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원종호 대표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공장